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높은 기동성으로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군대는 숲속 지름길에서 K9 자주포가 이동하는 영상을 공개하여 이 시스템의 강력함과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와 여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성능뿐만 아니라 K9 자주포는 여성 군인들도 쉽게 운용할 수 있어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널리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수한 기능을 갖춘 한국의 K9 자주포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 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발트해, 연안의 국가 방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산 K9 전차가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부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도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긴급히 도입해 러시아와의 국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동부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로 세운 핀란드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라펠란타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km 벌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동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 도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경 바로 아래서 적을 저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숲이나 산악 지형에 숨어서 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동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침략군이 국가 내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격퇴시키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K9 자주포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과 이동하는 영상으로 핀란드군의 방어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국방비를 20% 올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옛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10%를 내줬던 핀란드는 그동안 나토 비가입을 선언하며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러한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많은 움직임을 경계해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대의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K9 자주포 중고 48문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및 견인 포병 모두 구식화에 직면한 핀란드군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노르웨이가 구매하려는 K9 자주포 시연장에 따라갔다가 성능에 매료돼 중고를 구매하기로 한 핀란드는 방산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입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란 핀란드군은 2022년 11월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덕에 시속 60km까지 질주하고 사거리 40km로 쏘는 족족 명중하며 라이벌 독일제보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한 K9 자주포는 핀란드에게는 신기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핀란드가 중고 K9 자주포를 48대를 들여오고 5년 후 48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과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K9 자주포, 핀란드 여성 파워가 마을에 가득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탄 핀란드 여군이 마을로 들어와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형 자주포를 몰던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타면서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K9 자주포 운용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군들도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초 네덜란드군이 쓰는 독일 JPGH 2000과 미국제 M109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들 자주포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상 훈련된 군인들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징병제를 택하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여군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이에 적합했는데 성능도 좋고 운용하기도 편하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자주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경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숲속에서 숨어있는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에 반격을 하며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군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군들까지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은 안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역사 기간 동안 러시아와 자주 충돌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수정예군 육성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 실시에 나서면서 유럽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여성은 자발적인 입대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 실시 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면서 운용하기 쉬운 한국산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중고 K9 자주포를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OEMILLLLOG OE와 810만 유로 약 1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유럽에 알린 전진기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9 자주포 운용국들의 모임인 K9 자주포 클럽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루마니아가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에 K9 예비부품 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티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K9 자주포의 최고의 적수라는 독일산 PGH-2000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이 지원한 많은 자주포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PGH-2000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잔고장이 심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전달된 PGH-2000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PGH-2000을 수리해야 하는데 정비센터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PGH-2000을 신문을 발주하자 인도 시기가 2026년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고작 신문을 생산하는 데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PGH-2만 아이체 아무리 명품 자주포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K9 자주포에게는 적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하고 이미 100대를 도입한 인도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4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지난해 K9 자주포 사용국들의 모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포병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 IIDX에는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등 하나그룹 방산 3사를 비롯해 현대로템, LI진엑스1, STX 엔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형차기 구축함 KDDX 등 자사 역량이 집결된 함정들을 선보이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는 25개국 50여 명의 해외 무관관 등이 방문해 달라진 한국 방산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통역관까지 대동하고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특히 서해류성용 이지스함과 마라도함에 직접 승선하길 원하는 등 한국의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왜 한국 잠수함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반면 국내외의 눈길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쏠리자 이 나라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등 국내외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 군은 이번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 IIDX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KDX 3인 율곡 이함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한화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국내와 군무관들에게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전투함을 수출한 회사이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2010년 이지스 구축함 KDX-3을 해군에 인도했는데 하나는 당시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공법으로 주목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함 외형을 모두 만든 뒤 선체에 구멍을 뚫어 전투체계를 설치했지만 이미 하나오션은 2010년에 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하지 않고 블록 단계에서 설치하는 신공법을 개발해 100여 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조용한 함정인 대구함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중 가장 조용한 함정으로 하나오션이 건조한 대구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함은 우리나라 차세대 호위함 사업 FFX 배치 2의 선도함으로 국내 수상함에서는 처음으로 가스터빈과 전기 모터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된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는 왜 그렇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왜 원조에 보고 계신 장면은 바다로 나가는 폴란드의 킬로급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가 찌그러져 있어 보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림급 수량으로 교체하려고 폴란드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만든 잠수함 중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한국이 만든 잠수함 현장을 시찰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가 자주포와 탱크, 공격기에 이어 한국이 만든 잠수함 도입도 유력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 잠수함이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이것은 한국산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년 전 한국에서 제작된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때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나가 한국에서 온 전차와 자주포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첫 물량을 납품받은 K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6 포메라니안 기계와 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유사시 러시아 발트 함대 예하 제11군단과 맞서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북한의 수도권 침공을 막고 반격작전에 나서는 제7기동군단과 비슷한 위상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에 유럽 최강 3.5세대 전차와 고성능 자주포가 처음 배치된 것이니 폴란드로선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의 직할 전단 중 하나로 세종대왕급 DDG,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DDH, 이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 AOU로 구성되어 있는 전단입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3척이 모두 제7기동전단에 배치되어 있어 제12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해군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정조대왕급 3척,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구축함 18척, 충무공 이순신급 DDH 6척, 세종대왕급 DDG 3척, 정조대왕급 DDG 3척 등을 완료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앞서 지난 4월 초 3,000톤급 잠수함 3번 함인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되던 날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이 총 집결해 한국의 신체호함을 지켜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세 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3배치 배치 1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으로서 전투체계와 음파 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함정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높였고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당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3,000톤급 신체호함에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까지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군 고위급들이 귀국 후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막강한 해군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가 자국의 해군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 건조 능력은 미국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하나오션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고 간 델토로 장관이 한국의 조선업 현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전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려면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실제로 보고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현타가 온 미 해군 장관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미 해군 장관의 반응으로 보아 미 해군 최초로 한국과의 군함 건조 협력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도 이제 한국의 군함 건조 요청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이지스함을 보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드러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52형 859경의 수직 발사 체계와 통합 사면 위상 레이더까지 장착해 미국 이지스함에 대응하게 되자 우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아 우수한 이지스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예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수직발사대가 주력이 아닌 국산 수직발사대 개발에 성공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직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체계들이 운용될지 알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수직발사체계로 탄도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주요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미국이 아직 710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고도 500km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 대방어 미사일 등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큰 직경의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지만 미 해군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635발사관에서 710발사관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은 2014년 중국이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개발했지만 한국이 곧바로 2017년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자체 개발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깨졌다며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행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체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제 MK-41 수직 발사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국 해군의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러한 발사대가 한국에서 개발된 현무 3시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지대함과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한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볼 때 폴란드 등 외부의 구매 요청이 곧 올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국가가 나타났다고 해 화제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인니의 적국이 KF-21을 오매불망 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의 능력에 다른 경쟁국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출격이 임박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AI가 개발한 FA-50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KAI의 FA50 18기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에 18기를 더 들여올 거라는 의사를 보이면서 추가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FA50M 경전투기 18기를 추가로 구매 총 36기를 주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KAI는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DSA 언드 NATSEC 2024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KAI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전투기 배치 협상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신 KAI 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 첫 번째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RMAF가 첫 번째 배치와 동일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AI는 말레이시아와 작년 2월 FA50 18기 도입 본계약에 서명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월에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맺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내후년 10월에 첫 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6기는 2027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RMAF FA50M 경전투기 조립 진행률은 27%에 도달하는 등 이번에도 폴란드 때처럼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려는 FA50M 기종은 우리나라 공군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이 운용하는 FA50보다 더 발전되고 성능이 뛰어난데요.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경전투기 기종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국인 인니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KAI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과 폴란드 공군만이 최첨단 능동형 전자식 주사배열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한 FA50 기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인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한국산 항공기에 높은 만족도와 뜨거운 반응에 망설임 없이 FA50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 도입 초기부터 36기 인수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KAI와 구매 계약에 앞서 자국 재무부에 2조 원 규모의 RMAF 경전투기 36기 획득 예산을 먼저 제출하면서 인니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이번 FA50 도입에 이어 내친 김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까지 군침을 흘리며 적국인 인니의 똥줄을 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바짝 긴장하며 정말로 KF-21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까?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인니와 말레이시아는 평소 서로를 경쟁국으로 여기며 서로 전투기, 전차 등 방산 무기들을 도입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적으로 사들였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모습은 언제라도 유사시 양국 사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불사하는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레이시아가 KF-21까지 도입하게 되고 한국이 인니의 손을 놔버린다면 인니에게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뻔뻔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인니가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KF-21을 제안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인니가 제대로 큰 코 다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나자카르타는 FA50의 충성 고객인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KF-21 도입 희망을 이야기하자 KAI가 KF-21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KF-21의 경우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향후 6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력 전투기가 노후화돼 퇴역을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정황상 KF-21을 도입하기에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인니는 말레이시아가 KF-21을 제안받고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긴장을 하고 진땀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매불망 KF-21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는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건 한국 전투기의 AESA 레이더의 능력이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 공중전에서 4세대 전투기들의 승패가 무장, 기동성에 달렸었다면 4.5세대, 5세대급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막강한 무장을 탑재했다고 해도 적국의 전투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레이저 가운데 현대 공중전의 끝판왕으로 일컬어지는 레이더가 바로 AESA 레이더인데 최근 대한민국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하나시스템이 해외에 처음으로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하게 되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 어낸 겁니다. 이번에 하나시스템이 수출하는 AESA 레이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레이더 성능을 판가름하는 핵심 장비라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또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시스템은 안테나 AAU의 개발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합니다.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이 같은 장점을 지닌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 방산업계의 미래가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역사의 글로벌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한국 방산 기술력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작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가 한화의 AESA 레이더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M346의 라이벌인 FA50 개발국인 한국과 손잡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탐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FA50에 들어가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을 위해 KAI와 일하고 있는 건 LIGNX1입니다. 이번에 한화는 KF-21 탑재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살려 AESA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 및 전원 공급 장치를 결합해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오나르도가 M346을 내세워 미국 텍스트론과 함께 미 해군 차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과거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수주전 때처럼 또다시 T-50A, T-7A, M346이 다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과는 다른 완전히 딴판이라 FA50 경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경영진들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FA50의 높은 인기에 M346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승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 해군 차기 훈련기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지만 FA50과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에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FA50의 눈부신 활약에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도 테자스로 FA50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으로 맞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격차의 결과에 승복하고는 이제 치켜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타임스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FA50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FA50이 화력과 성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필리핀 공군의 FA-50과 미 공군의 F-22 훈련 중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격추하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항공전력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한국의 능력에 경쟁국들이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 세계를 물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븐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븐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슈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호와 동급인 에버젠트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무공사 TIPC 지룽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P.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혜일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해소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 E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 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서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원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를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회사 돈 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영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 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해일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슈에이 기센에게 공동해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24척에 건조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 이후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 초 16,000T 이후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온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도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온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5,000T 이후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체제에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온 시바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밍해운이 1,503,000T 이후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산업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 가치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 조선해양에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미포 조선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만 6천 t 이유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PC에서 기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메탄올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 메탄올의 경우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메탄올은 신재생 에너지원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에 청정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제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탄올이 아니라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등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에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